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예. 최근 발언, 그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그분이 특별한 발언을 했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예. 신속하게 수사하라.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왜 엄정은 빼놓았어요? 예.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그것도 한 달 안에. 그래서 후임자에게 이제 9월 되면 새로운 검찰총장이 탄생을 하는데 그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걸 처리하겠다 이러는데 대통령 부인을 수사하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든 예. 이 사건을 검찰이 일부러 딜레이하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 고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려 들면 그러니까 디올백 사건이 제처럼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가 언젠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 쫙 그냥 캐비넷 속에 넣고 있다가 그 작년 가을에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만약에 1월 달쯤 수사를 시작을 했으면 이번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죠.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검찰은 그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마친 뒤에 이 사건이 그렇지 않아도 뭐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사건을 만약에 처리를 하지 않고 넘긴다면 이원석 총장뿐 아니라 그 이원석 총장 시대의 검찰 전체가 예. 명예가 이제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 조직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에 조금 그런 건 보여요. 예컨대 예. 이재명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 이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매듭을 짓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수원지검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같은 경우 예. 수사가 된 지가 언젠데 압수수색을 하고 그 분석하고 그리고 관련자들 소환해서 조사 다 마친 지가 언젠데 그 아직도 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한 말씀 더 빌드업이다? 할게요. 예. 거기 김혜경 여사를 기소한 것은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나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번 6월 9일이니까 이제 이화영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면 6월 7일, 예. 또 꼼짝없이 거기에 검찰이 또 욕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뭐 했느냐. 만약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문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 이 정치적으로 줄다리기를 자꾸 타려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느 쪽에 욕 듣기 싫다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느 쪽으로도 욕을 듣기 싫다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미적미적거린 부분이 있고 이 검찰총장이 총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니까 지휘를 하는데 좀 우유부단해 보이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몇몇 말단 검사들하고 밖에 아직 통화를 하지 못하는 수준이니까 제가 그 높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또 신문의 그 논조를 봐도 그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실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용산과 검찰 간의 그 갈등설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보니까 야당에서 이 박찬대 그 신임 원내대표부터 그런 그 의미심장한 말을 예. 기자들 앞에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오버한 겁니다. 그 이원석 총장은요. 예. 그럴 정도의 내가 그 사람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없어요. 그리고 개입 자체를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가령 뭐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원석 총장 등과 이제 좀 새 과시를 하려고 한편이 하는 것이다. 돼서 기존 윤석열 정권 세력에 그쪽 검찰 세력에게 대항을 한다 이런데 그건 뭐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 지어낸 얘기죠. 그럴 정도로 이 대한민국 검사들이요. 이게 뭐라고 할까? 줏대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평균적인 잣대를 잃어버렸다고 해야 합니까?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그 법을 다스려서 15년 이상 되면 이제 그 중견 법조인이 되고 그리고 한 20년 넘었으면 이제 검사장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쯤 되면요. 자신의 나름대로 잣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망을 주는 경우는 많아요.
예컨대 내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그 3명의 고검장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 달았잖아요. 난 그거 보고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아, 이분까지도 그랬느냐. 이분은 내가 평소에 참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까지도 그랬느냐 하는 실망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양쪽이 다 있습니다. 아, 이분 또 권력이 줄을 서느냐는 분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까지 저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다만 예. 어쨌든 이원석 총장은요, 자기 임기 안에 적어도 이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를 계속 받았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사건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친다 안 친다 말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매듭을 짓고 싶다. 알겠습니다. 이건 있을 겁니다. 검찰의 원론적인 원칙론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이 되고 네.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최상병 사건이든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나올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다 받아라. 그거 거부할 필요 없다. 다 받아라. 왜 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은요. 이게 야당 민주당에서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럼 최상병의 죽음이 어디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 물론 억울하죠. 그 아까운 젊은 청년이 그 지원 나갔다가 사망을 했으니까, 익사를 했으니까 억울하죠. 하지만 그 죽음 자체에 무슨 미스터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예컨대 이제 수사 외압이다 말이에요. 이 특검은 수사 외압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그 사망 사고도 군에서 다 다룰 때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군에서 다 다뤘거든요. 그럴 때는 가령 이런 그 사망 사고가 벌어지면 어느 선까지 처벌을 했느냐 하는 관리들이 쫙 있습니다. 이 지휘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아마 공통대가 있는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이번에 사단장까지 심지어 뭐 사령관까지 명단을 넘겨야 된다. 이러니까 한쪽에서 경로했다. 하는 말이 나왔고 예.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니까 마치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뒤배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진실이 밝혀지고 만약에 헌명수사단장이 무죄를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대단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은 정권이 왜 그렇게 이걸 받냐 안 받냐 하느냐. 단지 안 받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예컨대 공수처에서 이 수사 외압에 관련돼서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네. 사령관까지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 결과를 보고 사실은 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런데 네.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특검을 앞으로 계속 문제될 것 같으면 받자. 받는 것이 오히려 클린하다. 그게 깨끗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틀고 가야지 이런 걸 계속해서 같이 묶여가면 결국은 정권의 족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기자회견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 질문도 분명히 나올 텐데 대통령은 어떤 답변을 하게 될까요? 본인이 이 기자회견 때 먼저 그 어떤 태세로 임해야 되느냐 겸허해야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죠. 본인이 어떤 그 기자회견을 기회로 해서 내가 오히려 이 반대파를 이기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예. 그 기자회견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는 본인이 솔직히 진솔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면 난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사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대답을 하는 게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읽힐까요? 내가 윤 대통령의 그간 이제 기자들과 대화, 브리핑이라는 표현을 내가 쓰는데 윤 대통령이 아주 잘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자꾸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 입장만 계속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깝깝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국민들이 권력에 대해서 마치 다른 바위 위에 계란을 자꾸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공감대를 넓혀 나가려면 자 누구나 이런 의문이 있는데 나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밝혀보자 앞으로.
진솔하게 하나씩 같이 찾아가는 공감대를 넓혀가는 식의 나는 그 바른 방법부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여권 내에서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나는 대국민 사과를 어느 부분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까? 나는 디올백 사건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부분은 있죠. 대통령 부인이 가령 확인되지 않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선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체불명의 백을 주는 것을 그걸 그 자리에서 아주 냉정하게 자르지를 못하고 그걸 일단 받아서 처박아 둔 거예요. 그 뭐 이게 받아서 보관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과를 해야죠. 하지만 그런 거 외에 달리 뭐 사과를 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일단 태도 자체가 아니 사과를 할 건 정말, 많죠. 예, 근데요. 진짜 이게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할 것은요. 용산으로 왜 옮겼어요? 이게 청와대가 구중궁궐처럼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과도 소통을 하고 이제 모든 걸 바꿔버리겠다. 소통하는 정부를 바꾸겠다. 이래서 용산으로 옮긴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기자회견을 이제 9일 하면 두 번째 합니다. 기자회견을 100일 기자회견 한 밖에 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점은 사과를 해야죠. 그 점은. 그러니까 소통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부족한 게 대해서는 아니라 없었죠. 예, 사과를 해야 되고 소통을 제대로 했다면요. 예. 지금 가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미루어 보건데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만 제대로 했다면 절대 다수당은 집권 여당의 몫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통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용산이 대통령실은 문자가 들어 앞에 큰 성을 하나 쌓은 거예요. 담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이 모이는데 성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은 군대를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적을 많이 만들어버린 것은요. 나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관련돼서는 국민들께 충분히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뭘 직접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나 그거 말이 안 된다고 해요. 특검 자체도요.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8차례 우리나라 특검이 있었는데 다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 다 첨예한 부분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심지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사건 자체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한 거예요. 박영수 특검은 여야 합의 상태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다수의 야당이 민주당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을 하겠다는 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항복을 시키겠다. 알겠습니다. 이번 특검을 계기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 뭐 이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적도 아주 불순한 데다가 우선 나는 이 특검 자체가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히려 이 특검을 이번에 심지어 뭐 조국 특검 얘기도 나오고 또 무슨 특검 얘기도 나오고 지금 신문 기사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과할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다 받고 털고 가야 된다. 아니, 내가 정권에 만약 참모 같다면 예. 대통령에게 그렇게 그래야 할 겁니다. 다 받으십시다. 다 받아야만 나중에 웃게 됩니다. 다 알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예. 오늘 민정수석실 부활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 않나요? 아마 윤 대통령이 가장 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민정수석실 없앴던 아마 그 부분일 거다. 그런데 뭐 그 말 하자마자 민정수석실 곧장 부활을 하는데 그것도 바로 대검차장도 지내고 그 앞에 검찰국장을 지낸 검찰국장이 그 검사들 중에 빅5에 들어가는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검사의 인사권을 다 살펴보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을 거친 분을 문자 그대로 검찰이 꼼만 지내온 분을 이번에 민정수석에 뽑았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그 네가 잘 들은 칼로 이 사정의 그걸 뭐 칼로 보여라 그건 알 거예요. 옛날 같으면 민정수석실이 사정의 칼날까지 휘두르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정은 오늘 윤 대통령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자기 그 비서를 바꿀 때도 밑에 브리핑룸에 와서 직접 이제 소개도 하고 하던데 예. 그 소개할 때 말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 듣는 귀, 눈 이거 부족했다. 정보를
제대로 예. 얻지 못했다. 민심을 청취하지 못했다. 청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이제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럼 이제 민심 뭔가를 청취가 아는구나. 핵심 기능이고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만. 근데 민정수석의 전 차관, 법무차관을 임명한 이 대목 약간 괴리가 좀 있어 보여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윤 대통령이 설명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중요한 정부기관은 전부 다 법률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도 그 말 듣고 그런가? 이제 지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솔직히 말해서 그 걱정은 있습니다. 예, 가령 잘 되는 칼날을 그런 데 갖다 놓으면 그 칼이 그냥 과연 예, 칼집에만 들어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정말 민심 청취 기능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만 할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쉽게 말하면 권력의 핵심이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예. 쉽게 말하면 칼을 언제든지 뽑아보고 싶다는 유혹에 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자꾸 그렇게 부추깁니다. 옆에서. 알겠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왜 부패하는지 압니까? 아첨이 있기 때문에 부패를 하는 거예요. 아첨이 없으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워낙 아부꾼들, 아첨꾼들이 많이 있는데 칼 뽑으십시오. 칼 뽑으시오. 한번 뽑으면요. 정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을 뽑게 되는 거예요. 민심 청취에 주력하길 바란다. 민심 정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민정수석 할 일 정말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는 아까 해서 요것만 여쭙고 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일단 행보가 좀 관심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당직자들 만나서 그거 식사를 얼마나 했다는 웃기는 거고. 거예요. 웃기세요? 예, 대통령이 예. 밥 먹자고 하니까 나 몸 아파요. 몸 아파서 지금 못 먹겠습니다. 이랬는데 바로 그 며칠 전에 비대위원들하고 밥을 먹는 게 보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몸 아프다는 친구가 이번에는 당의 당직자들 플러스 만찬을 즐긴 다음에 한 말이 야 우리 좀 자주 만나자. 뭐 그 말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면 자신이 출마를 하겠다 이런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대통령이 보면 화나죠. 이거 많이 짓냐 이게? 응? 나를 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냐? 나 같았으면 예. 전화해갖고는 한마디 합니다. 그 가정법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행보는? 아니 본인이 지금 이대로 물러나면 영문이 파묻힐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다시피 실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번 선거에 공천을 절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좌지우지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까지. 그래서 이철규 이 인재영입위원장하고 충돌까지 벌이잖아요. 예. 거기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였는데 그렇게 공천도 다 본인이 결정하고 선거 유세도 자기가 원스피커로서 전국을 본인이 다 관장을 했단 말이에요. 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 다른 정치적 이력으로 큰 분이 만약에 그런 결과를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납니다.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번 그런데도 당대표에도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직자들하고 그렇게 읽히세요? 만찬도 하고 다음에 또 보자 이러고 지금 스킨십을 늘려가고 본인이 본인의 세도 좀 확장하고 여기서 있는 만약에 거다? 물러나면 예. 본인이 미래는 없는 거죠. 누가 한동훈을 챙겨주겠어요. 새로운 당대표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세력이 하나의 또 개파를 이루게 되면 누가 한동훈을 챙겨주겠습니까? 그리고요. 대중에게 곧장 잊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란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타이밍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 누군가 지금 내가 하는 얘기 같은 얘기를 옆에서 자꾸 한단 말이야 한동훈에게. 이러니까 당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집에서 칭병을 하고 들어누워 있으면 그럼 당대표 앞으로 출마하면 가능성은요? 그건 내가 모르죠. 다만 내 생각으로 보기에 출마 안 하는 것이 좋다. 한동훈에게는 지금 시간이 적게는 3년, 많게는 앞으로 8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뭐 차기만 대통령이에요. 차차기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공부해야죠.
지금 검사 생활만 해왔잖아요. 국가의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변호사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건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이요. 이게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당론으로 치열한 뭐 어떤 의견 토론이 있더라도 당론으로 정해지고 나면 여기에 다 따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원책 변호사의 번역기를 돌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거요. 당론 투표라는 게 한때 미국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파티 플랫폼, 이 미국에서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한때 미국의 투표를 하원에서 투표를 하는데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이가 당론 투표가 벌어진 거예요.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이래서 나중에 반성이 일어나고 당론 투표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건 미국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글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당투표를 하는 걸 아주 질타를 하고 미국에는 당대표가 없잖아요. 당대표가 없는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1인정당입니다. 천명일색이고 명심을 명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일종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당론 투표가 벌어지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은 이재명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결정이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겁니다.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당론 투표를 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나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가령 그런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가령 여야가 논의를 해도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당론으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당론으로 하거든요.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